네, 2부에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명수 교수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재명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수입니다. 저랑 같이 2부 순서를 진행하실 교수님은 이재명 교수님입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중환자 외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저희 2부에서는 최근에 이슈하고 되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하고 다음에 DCG 순환 정원 정지 후의 기증에 대해서 두 분의 연자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두 분의 연자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코다 이번에 글로벌 챌린지로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약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코비드-19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기 이식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가 거의 50% 이상 다 줄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TTS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51.1%로 줄었고요. 다음에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다 50% 이상이 액티비티가 줄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카다바 도너의 그 도네이션이나 다음에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있어서 2019년도에 비교해서 크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또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의 엔데믹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 이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데는 여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다음에 코다를 비롯해서 장기 이식 구독기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부 그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연자는 일산백병원의 손문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손문준 교수님은 양력을 보면은 1992년도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이어서 바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경외과 전공의하고 전임을 역임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지금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연자이신 손문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내용은 웰다이닝, 기증과 연명치료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손문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웰다잉에 관해서 기증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연명의료 결정법과 장기이식법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생명의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에 따른 장기 기증과 이식 현황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이거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원에서의 그 DIP 노력과 또 해외 노력 EU 액션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과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과 장기이식법 두 가지 법의 시행 취지와 배경에 따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의료계에 많은 고통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소위 보라매 사건의 발생으로 이전까지 사회적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의료계는 많은 충격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대법원은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연명의료 지속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친다는 상이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고, 이제서야 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마련되고 2016년 2월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2018년 2월에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존엄성법으로 명명되고 있던 이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사회적인 무리와 고통이 수반되었고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혼란과 갈등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기이식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장기이식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인식 변화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각계각층의 종교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 정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맞추어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었고 장기조직 기증은 시민의식 속에서 기증운동이라는 생명나눔의 캠페인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렇듯 두 법안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이슈의 차이는 입법 취지에서 상이한 의료윤리 원칙이 적용되어 도덕적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여서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에 관한 성문법화적인 원칙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유력 있게 시작됩니다.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것이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직업윤리를 규정하였고 근대 헬싱키 선언은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에 대해서 인류의 의료 연구윤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도덕적 갈등과 모순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보샴과 제임스 칠드리스가 언급한 것과 같은 생명의료윤리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상호성 원칙을 적용하여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상호 보강과 증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명확한 미래지향적 원리주의와 도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윤리의 원칙과 가치 판단은 제레미 벤댐의 공리주의에서 시작됩니다. 현재까지도 영국 런던 칼리지에서는 벤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웰빙과 같은 맥락으로 자기 결정의 존엄성을 강조한 측면이고 장기 기증 및 생명 나눔은 사랑을 실천하는 인류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렇듯 두 가지 개념은 마치 흡사한 것 같으면서도 상이한 윤리 원칙에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익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개념에서 이 두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갈등과 도덕적 모순에 대해서 의료윤리 원칙과 명확한 가치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명의료 유보 중단 현황과 이에 따른 기증문화의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자 수는 13만 명이었고 그중 남자가 60%로 여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보 현황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36%가 채 안 되었고 가족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가 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현황은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나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의 연명 의료 결정을 위한 주요 대상 질환은 암 질환이 약 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기증에 적합한 대상 질환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 동시에 장기 기증 대상 질환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이 연명 의료 결정 주요 대상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기증 추이와 매칭해서 보았을 때 2016년을 중심으로 기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서서히 회복하거나 플라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이 기증자 수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장기 이식 대기자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 현황도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 이식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국내에는 인체 조직 기증조차도 부족하여 이식제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WHO의 그 세계 뇌사 장기 기증자 수를 나타내는 PMP 지수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저희는 OECD 국가 중에서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가 8.7명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누적 수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도별 등록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이슈와 유명인들의 기증 선행 소식에 따라서 증감 추세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으로 기증 소식이 전해졌고 2016년에 소방관의 장기 기증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증자 추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주로 그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빙돈의 기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 도너의 기증이 가능한 간 이식이나 말초열 이식이 뚜렷하게 증가하여 통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신장 이식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유형별 장기 이식 현황을 보았을 때 뇌사자 및 사후 이식보다는 생존 기증자 이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뇌사 및 사후 이식 기증자 연계를 위한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명의료 대상자 질환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트래젝토리 1 같이 그 짧은 기간에 급속히 나빠지는 암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간 페일리오 같은 COPD, 하펠리오 같은 올간 페일리오 질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환자가 지속해서 나빠지는 치매와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2,000명당 2명 0.1%에 해당되는 급성기 질환이 아마 뇌사자 장기 기증과 같은 엘리저블 도너에 해당되는 질환군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뇌사 금기 사항에서는 대부분 그 연명의료 결정 대상자 환자의 질환이 대부분 금기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 오슬레오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다별량 그 중환자실에서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다별량 분석 결과입니다. 대부분 고령일수록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병원의 코모비디티가 증가할수록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포션이 높고 이에 대한 연관성이 높다는 보고에서도 대부분 저희가 장기 이식과 관련된 환자보다는 연명의료 대상자의 환자가 질환군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뇌사 추정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이제 분석한 코다 자료인데요. 대부분 외상이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으로 신경계 질환 포션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서 보면 이 환자 대상군 중에서 43%가 그 장기 기증을 거부하였고 장기 기증까지 연계된 경우는 18%에 해당됩니다. 밑에 도표에서 보시면 뇌사 추정자 중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했던 군이 기증에 동의했던 포션이 한 10.9%로 연명의료 중단에 희망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37.4%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에 따른 장기 기증 이식 증진을 위한 저희 병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2012년 9월부터 코다와 DIP 협약을 맺어서 DIPC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초창기부터 위원장을 맡아서 이 일을 같이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내 원내 내사 추정자 통보수와 기증 현황은 다음과 같고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특징적으로 2016년 그 연명의료 결정표 법안 발의한 이후에 좀 소폭 감소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그 내상 추정에 대한 통계들을 분석을 하였고 이런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원내 뇌사 추정 통보 기증 현황을 질환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뇌사 추정자와 뇌사 장기 기증 자의 그 질환들은 뇌혈관 질환, 두부 외상 및 뇌 손상 등 같은 신경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사망했던 원내 사망자 분류 질환별 통계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보였고 이런 환자들에 대한 그 의료진 통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앞에 여기 도표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다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한 통계로 그 통보 의료진을 다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한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조사해서 인지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고 접촉률을 높여서 기증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원객들을 통해서 장기 기증의 날에 생명 나눔 릴레이 콘서트와 장기 기증 캠페인을 시행을 하여서 또 365일 장기 기증 캠페인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소식과 환자들의 취지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국민 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절차도입니다. 저희는 그 연명의료 중단 설명 과정에 있어서 이 환자가 뇌사 추정자에 해당돼서 장기 기증에 적합한 도노에 맞는 질환인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 설명 전에 장기 조직 기증에 대한 정보를 같이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투웨이 면담 프로세스로 환자분들이 연명의료 결정을 중단하기 전에 장기 기증이나 사후 조직 기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전 의료 의향서 서식을 통합해서 기증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 전에 기증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에 뇌사 추정자 통보 48건 중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였다가 장기 이식으로 연계됐던 환자는 12.5%에 해당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인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뇌사 상태로 진행됐던 환자였고 처음에 1차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자분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보호자분께서 평소에 고인의 그 말씀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결국 장기 기증으로 결정을 해서 이런 절차가 없었으면 연명의료 중단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장기 기증으로 연계돼서 이루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그 해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WHO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이식 시행 건수는 한 2만 5천 건 이상이 되었고 총 장기 기증자 수는 1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후 기증이 제일 많았고요. 생존 기증한 것도 꾸준히 증가해서 총 기증 건수의 한 23.2% 정도가 생존 기증을 하였고
이식 대기자 중 사망자 수는 평균 하루에 22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인데요. 그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판단을 72시간까지 보류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매 24시간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설명을 해서 환자가 뇌사에 빠졌을 때 장기 기증으로 가든지 혹시 그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였더라도 사후 기증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안을 통해서 장기 기증을 으로 연결되는 것을 증진시키는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유럽에서 EU 액션 플랜을 마련하여서 장기 이식의 가용성을 높이고 이식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방법은 웰다임의 개념에서 저희가 기증과 생명 나눔의 실천을 포함시켜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생각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 개선과 그다음에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제조와 취지에 대한 각국 간의 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제도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고 존엄사와 기증에 대한 연계 프로세스에 대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 연자분께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EU 플랜에서 전체 기증자의 40%가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자여서 우리나라도 순환 기증 후 장기 기증 도입에 대한 국내 기증 활성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중요한데요. 저도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코다에서 마련한 온라인으로 장기 기증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가 본인 인증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문준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토론은 다음 연자의 발표까지 듣고 패널 토익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이용민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민 선생님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셨고 이후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입사하셔서 현재는 중부 이지부 기증관리팀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용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DCD 순환정지 후 기증을 위한 병원 내 기증과정 확립입니다. 네,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순환정지 후 기증을 위한 병원 내 기증과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D 연구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정지 후 기증은 순환 범주를 근거로 환자 사망을 선언한 후 장기 이식을 위한 외과적 장기 구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스터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DCD는 1995년에 기증자의 사망 상태에 따라 DCD 범주를 정의하였고 이후 수정을 통해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테고리 1은 병원 도착 시에 이미 순환 정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카테고리 2는 병원 밖에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를 말합니다. 카테고리 3는 내사 상태가 아닌 환자에서 가족의 동의 아래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 정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카테고리 4는 내사자에서 장기 적출 전 순환 정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카테고리 5는 카테고리 2 환자와 유사하나 병원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카테고리 1, 2, 4, 5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로 언컨트롤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 3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으로 예상이 가능한 컨트롤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CD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연명의료 중단법 시행에 따라 기증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고려되어지는
카테고리 3를 위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카테고리 4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3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명의료 중단 후 DCD 진행에 보호자가 동의하게 되면 기증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논의하게 되고 이후 결정된 시점에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후에 시스톨릭 BP가 50 미만이거나 세츄레이션이 70% 미만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는 시점을 기능적 온허혈 시작 시간이라고 하며 심박동 정지까지를 기능적 온허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심박동 정지는 A라인상 펄스 웨이브가 관찰되지 않거나 EKG상 처음으로 하트레이트가 0이 되는 시점을 말하고 5분간의 노터치 타임을 통해 사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슈퍼 래피드 테크닉을 통해 적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이행부터 퍼퓨전까지의 시간을 총 온허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중 기능적 온허혈 시간은 장기 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며 장기별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구독 유무는 적출 후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4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내사 관리 중 심정지가 발생 시 액티비티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까지를 no flow라고 하며 심폐소생술 시작부터 심박동 정지까지를 low flow라고 하고 노터치 타임 5분 후 사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수술방 사정 등으로 인해 즉시 적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인사이트 쿨링이나 에크모를 통한 보존적 처치를 시작하거나 즉시 적출 수술이 가능할 경우 슈퍼래피드 테크닉을 통해 적출 후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 온허혈 시간은 150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심정지부터 보존적 처치 시작 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병원 내 기증 과정 프로세스를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의 우선적으로 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장소와 보호자의 임종 과정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호자와 적출 의료진의 이동 동선 및 대기 장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고 보호자가 임종 과정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 보호자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지정된 의료진과 함께 수술실에서 임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망 선언이 된 이후에는 사전에 논의된 대기 장소로 의료진과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출 의료진의 경우 사망 선언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복장을 갖춘 후 대기하며 사망 선언 후 수술실에 입실하여 적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와 같이 프로세스를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방법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법에 따르면 되겠지만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 기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익스투베이션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모든 치료적 처치를 동시에 중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자에게는 연명의료 중단 장소 및 DCD 진행 과정과 가족들의 임종 과정 참여 여부에 대해 설명 후 보호자들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위해 침수적 처치와 검사, 헤파린 정주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후에는 순환정지가 발생하지 않을 시 기증 과정이 중단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사관리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작성 및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망선언, 사망선언 후 보호자 설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술실에서 사망선언 시 마취과에서는 사망 시까지 기증자 관리 및 헤파린 정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헤파린은 kg당 400유닛으로 2만에서 3만 유닛을 정주하면 됩니다. 슈퍼래피드 테크닉을 통해 수술이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면 스크럽 간호사 2명을 배치함으로써 적출 수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원활한 기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은 수술실 내를 담당하여 마취과, 수술실 간호사, 병리과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사망 시까지 적출팀이 수술방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필요시 퍼퓨전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으며 DCD 임상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며 수술실 내 의료진과
진행 사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코디네이터는 수술실 외를 담당하여 보호자 케어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의 의사소통, 적출의료진 대기장소 안내 및 아래와 같은 진행 일정을 적출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증을 위해 2명의 코디네이터가 수술실 내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가능할 경우 보호자 케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DCD를 위한 동의서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에 받고 있던 동의서에 사망한 사람 부분에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DCD 기증자 임상상태 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3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52세 SH 환자분이었고 2020년 6월 26일에 1차 내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식 선정된 장기는 폐장과 간장, 신장이었고 이후 5차례 뇌파 검사상 편탄 뇌파가 아니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기증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 후 기증을 진행함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보고를 하였고 DCD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된 수혜 장기 중에서 폐장은 수혜를 포기하였고 간장, 신장 2개 병원에서는 수혜를 원하였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전의 확인사항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수술실에서 하기로 진행하였고 보호자는 임종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여서 수술 중환자실에서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의 대기 장소는 보호자는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기로 하였고 적출 의료진은 수술실 옆방에서 대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방법은 익스투베이션 및 모든 치료적 처치를 일시에 중단하기로 하였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후 순환정지 기증 실패 시 중환자실로 재입실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일 19시 30분 순환지 정지 후 기증을 위해 수술실로 이송하였고 헤파린 3만 유닛을 정주 후 20시에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1분 후 세츄레이션이 70% 이하로 떨어지며 기능적 온호해열 시작 시간이 시작되었고 20시 15분에 심박동 정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너터치 타임 5분 후에 사망 선언을 하게 되었고 사망 선언 즉시 장기 기증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분 만에 대동맥 결철 및 HTK 관류가 시작되었고 적출 수술 시작 후 36분 만에 간장이 적출되었으며 이후 신장 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능적 온허열 시간은 44분이었으며 총 온허열 시간은 22분이었습니다. 카테고리 4의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54세 SDH 환자분으로 고혈압과 말기 신부전, 신이식, 부정맥 등의 과거력을 갖고 있던 분으로 간장과 각막 기증에 동의된 상태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15시 19분에 1차 내사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심정지는 1차 내사 조사 후 2시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수혜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차 심정지 시 수혜병원에서 DCD 진행을 요청하여 보호자 동의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보고 후 DCD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장 저출팀은 즉시 출발하였고 원내 관련 부서에 DCD 진행 사항에 대해 공지하였습니다. DCD 진행을 준비하던 중에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수술실에 입실하였습니다. 21시 32분에 심박동 정지를 확인하였고 심박동 정지 시까지 관류 유지를 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는 유지하였으며 심박동 정지 전 퍼퓨전 준비 및 헤파린 정주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노터치 타임 5분 후에 사망 선언을 하였으며 수혜병원에서 도착하지 못한 사항으로 관리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장기 기증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슈퍼레피드 테크닉을 통해서 4분 만에 대동맥 결철 및 HTK 관류를 시작하였고 퍼퓨전 중에 수혜병원이 도착하여 함께 장기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장기 상태 불량으로 간장은 기증되지 못했고 사후 각막만 기증되었습니다. 총 온허열 시간은 41분이었습니다.
제언입니다. 원활한 DCD 기증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연락망, 이동 동선, 대기 장소와 같이 구체적으로 병원 내 순환정지 후 기증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관련 의료진과의 순환정지 후 기증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세스 구축에 따라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애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드 DCD에서 뇌관 반사가 모두 소실된 환자는 내사 장기 기증으로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코다에서는 순환정지 후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른 순환정지 후 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연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개의 연자가 저희가 이제 2000년 장기이식법이 발효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내서자 발굴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연명 의료 중단에 의한 그런 영향력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년 2019년, 2020년 동안에 코너스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일단은 DCD 순환정지 후 기증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제도적인 그 보완과 시스템적인 그런 저게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두 분의 연자께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거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일단 디스커션을 해주실 거고, 지금 본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 그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정리하기 전에 이 2부 행사를 위해서 두 분의 패널을 먼저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두 분의 패널이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인트로덕션처럼 발표하신 내용을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패널로서는 이화학당 재단 이사이신 이영주 교수님하고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하이선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참석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주 교수님이 아주대에 있을 때 하시던 그 기억이 아직도 그냥 또렷하게 남아있고, 사실은 이화학당 재단 이사장으로 가셔서 축하드리긴 하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더 일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두 분이 먼저 이 두 건에 대해서 한번 평소에 생각하셨던 의견이나 현장에서 많이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이시니까 그런 걸 먼저 소회를 좀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희가 질문을 좀 요약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이화학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주입니다. 사실 저도 마음은 현장에서 뛰고 싶은데 어떻게 제 마음과 같지 않게 지금 현재는 이제 학당님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장기 기증의 내사자가 줄어들고 내사자 장기 기증이 감소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맨 처음에 했고, 또 처음에는 이제 마찬가지 생각한 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연명의료 중단을, 그러니까 내사자에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장기 기증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그런 저기 케이스들을 우리 맨 처음에 서울백병원의 송 교수님하고 여기 지금 우리 이용민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손문준 선생님께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고, 한 가지 굉장히 저희 그 연명의료 중단을 저희 장기 기증으로 이렇게 역으로 이끄는 일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의 중에서 그 사전 의료 의향서 서식 통합에 그 이제 이 본원은 환자의 내사 상태로 추정할 경우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받은 국가기관은 내사와 관련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문구고 힘든데 이러한 걸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8월 말까지 이 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도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윤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셨는지 이렇게 어땠습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이미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환자가 이제 저희 의료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러니하게 뇌사를 선언하면서 이제 장기 기증을 도출해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하는 단계와 그다음에 뇌사로 진행이 돼서 뇌사를 선언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코디네이터와 연결시켜주는 프로세스들을 정확히 단계마다 잘 명시를 한 상태여서요. 여기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본인 결정을 더 존중해주길 원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넣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었는데 저희 DICP 많은 참여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어느 시점에 그런 서식지에 넣어야 될지가 잘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유도를 했을 때 큰 부담 없이 동의 없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DNR 서식지에는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연명의료의료소 서식지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기 하이선 패널께서는 혹시 이번 기회에 좀 먼저 인트로덕션처럼 좀 얘기하실 거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하이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기 기증 건수가 오히려 그 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코다와 또 뇌사자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앞에서 강의해주신 손문준 교수님 처음부터 또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렇게 장기 기증을 잘 이끌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용민 팀장님은 또 코다에서 그렇게 또 DCD 장기 기증이 또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연명 의료 중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장기 기증 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기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DCD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이용민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상황이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 병원 내에 장기 기증 과정을 다 확립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또 워크숍이 굉장히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장기 기증을 직접 일선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교육을 계속 정기적으로 해서 병원 내에 그런 기증 과정을 확립하고 또 언제라도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즉시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뇌사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또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이건 또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장기 기증의 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고요. 또 연명 의료 중단 동의는 요즘에 많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많이 문의가 오고 또 동의는 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장기 기증 그 동의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병원에서 좀 애써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코다와 그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장기 기증자 예우는 앞에 일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올려주고 계셔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또 질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명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김청명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이 되면서 뇌사 추정자 가족에게 기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전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 제공과 코디네이터 면담 연계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기증에 대해 의뢰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정보를 못 받고 몰라서 기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앞서 손문준 교수님 발표해 주신 투웨이 프로세스가 많은 병원에서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주현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손문준 선생님께 드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최근 연명치료 중단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 중이신 보호자분에게 장기 기증으로 이끌 수 있는 교수님만의 면담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질환군들을 좀 분리를 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전이 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프로세스와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중환자실에서 이제 급성기 환자들에서 저희가 이 연명의료 중단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냥 의미 없는 그 연명의료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뇌사나 이런 데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뇌파를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좀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뇌사인 것을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하는 법도 법으로 마련이 돼 있고 또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좀 의미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프로세스를 해서 또 역할을 또 이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좀 정서적인 분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혜연 선생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이용민 팀장님이 조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DCD 진행 과정 중에서 이제 문제점 중에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수혜병원 의료진이 오기 전에 적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진행됐을 경우에 관료에게 청구나 그런 거에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룰이 정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DCD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겪는 그런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실질적인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용민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대표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에서 제가 DCD를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수혜병원에서 급작스럽게 오는 중에 아까 두 번째 카테고리 4 케이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혜병원에서 오던 중에 환자분이 심정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적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웜 이스케믹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 기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웜 이스케믹 타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출 의료팀과 만약에 관리 의료팀과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HT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CD 연구회를 통해서 회의를 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코다 문인성 이사장님께서 추가로 뭐 대답을 네. 해주실 게 있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 결정되기 전에 장기를 구독할 수 있는 장기는 지금 콩팥 양쪽 그 신장과 아마 팬크레아스가 두 개가 아마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웜 이스케믹 타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콩팥하고 팬크레아스는 아직은 국가에서 오케이 해준 그 오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결국에는 그 웜 이스케믹 타임이 문제인데 이게 30분, 1시간 지나면 못 쓰잖아요. 모든 오르간이. 그러니까 DCD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결정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간 포함해서 모든 장기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 관리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도 우리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법적으로는 콩팥과 팬크레아스, 그러니까 췌장 그 두 가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희연 선생님이 하신 퍼퓨전 수액에 대한 청구 문제는 실제로 제가 저희 병원에서 DCD 카테고리 3에 대한 그 진행을 할 때 하였던 고민입니다. 혹시 이제 기능적 웜 이스케믹 타임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기를 못 쓰게 될까봐 걱정을 했고요. 근데 이미 퍼퓨전 플루이드는 두 개를 이렇게 뜯어서 달아놨기 때문에 못하게 될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때도 잠깐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수혜 병원이 요청을 했으니까 수혜 병원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혜연 선생님이 노터치 타임에 묵념을 하는 등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 노터치 타임 5분 동안에 바이탈이 회복되지 않는지 펄스의 회복 같은 걸 지켜보느라고 사실 바빴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렇게 묵념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그 시간에 기증자분에 대한 충분한 애도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 나오고 있는 하고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DCD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고 있는데 아마 저기 코더한테 아마 저기 좀 질문하는 그런 사항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이런 DCD가 많게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DCD가 이제 막 초반에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사실은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퍼퓨전을 했는데 뭐 못 쓰는 장계 또는 뭐 아직 저기 적출팀이 안 하는데 환자가 어레스트 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중심을 잡고선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금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DCD 시스템의 마련에 있어서 코다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또는 그런 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기 문인성 이사장님께서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이사장이 아니고 원장입니다. 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DCD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으로 오케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 터치 타임이 5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나라는 3분, 어떤 나라는 6분, 그거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몇 분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뇌사자 기증을 위해서 케어하다가 카디악 어레스트 온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DCD를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노타치를 어떤 분은 한 5분, 어떤 분은 3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뇌사 진단이 나오기 전에, 컨펌되기 전에 1차 뇌사를 했는데 그 후에 뭐 갑자기 어레스트 왔다든가 그런 경우에 아주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드물지만 케이스를 갖고 있죠. DCD 케이스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 터치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펑셔널 웜 이스케믹 타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오르간을 쓸 수 있게 만들자. 그 DCD 케이스가 되면 그런 제도적으로 된다면 코다가 인볼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스피탈 베이스의 오피오도 그렇고 모든 협약이 안 된 오피오도 많지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한두 명은 우리 코다의 코디네이터들이 상황을 확실히 알고 누구라도 수술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래피드 뭐 리커버리 뭐 테크닉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방에서 DCD가 되면은 괜찮은데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이 DCD가 되거든요. 그럴 때 수술방에 어레인지하고 끌고 들어가고 운송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10분, 20분 사이에 오간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래피드 쿨링 시스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좀 자세한 것들, 테크니컬리 정말 필요한 애프라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코다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DCD가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DCD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재준 선생님, DCD 할 때 사고사의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셨고, 홍정자 선생님께서도 사고사의 경우에 이제 검찰전 승인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패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고사의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행인 같은 것도 하나의 사고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행인 환자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됐을 때 그 과정상에서 DCD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건 DCD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고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사고사에서 어느 거를 딱 얘기를 하시는지. 네, 참고로 그 해외 여러 나라 법을 좀 살펴보면은 언컨트롤드의 경우는 사고사는 DCD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명으로 중단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시간이 있고 그때 만약에 검시전 적출 승인서를 받을 수가 있다면 사실 사고사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하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고사인 경우에 저희는 이제 주로 그 뇌사자가 관리를 하다가 뭐 1차 조사 이렇게 나고 그런 후에 DCD가 갑자기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검찰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차 조사까지 다 하고 뭐 뇌파 때문에 좀 그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DCD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검찰하고 미리 조율이 돼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승인이 된다면 아주 일부의 상황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이영규 생. 예, 손문준 교수님 아까 이유에서
지금 DCD가 거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경우에는 거의 다 사고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클래스 1 내지 2가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고사에 대한 DCD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뇌사장기와 이 이식을 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사고사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처럼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사고사 문제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법리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이론만 갖고선 결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무팀하고 해서 그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DCD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DCD에 관여하는 모든 그 담당자들, 그러니까 수술방, 마취과 중환자실에 있는 의료진 또는 간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그런 분들이 어쨌든 DCD에 대한 어쨌든 교육하고 인식에 대한 그런 전환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세부 내용을 다 충분히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거를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CD 제가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좀 억측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2000년 이전에 199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뇌사자할 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무지 엉터리로 한 것도 많고 알로케이션도 사실은 마음 가는 대로 꿀리는 대로 그냥 나눠 갖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법제화되면서 사실은 지금처럼 쭉 20년 만에 발달한 것처럼 DCD도 사실은 처음부터 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DCD라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고 자꾸만 이슈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DCD가 자연스럽게 일단은 좋은 오간 도네이션 하는 방법으로서 일단은 확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모임이 그런 DCD를 어느 정도 그래도 시스테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후에 했던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기증의 활성화,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이재명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 코멘트나 뭐 그런 게 하실 게 있을까요? 코멘트 제가 하는 것보다는 아직 많은 선생님들 의견 주신 거 조금 같이 얘기할까 하는데 우선은 수혜자 매칭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탄력적인 수혜자 선정의 이동이나 이제 선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이제 언급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의견 주신 게 아예 코다에서 구득 관리를 하는 어떤 의사의 팀이나 이제 스킬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해당 병원에서 장기 적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책임 문제 소재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게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패널 선생님들이나 연자 선생님들 의견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코다 장기 조직 기증원 이의 파이널 골은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오간 프로큐어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 구역에서 뇌사자나 DCD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이게 오간 그러니까 구두까지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맞는 데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골일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끝일 텐데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 호스피탈 베이스의 OPO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결국에는 한 구득하는 그 선생님들의 모임 이런 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꼴이고 그것만 된다면 이 오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파이널 골은 우리 나름대로의 그 팀을 갖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선생님들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아까 오피오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포병원이라고 주로 이제 저희는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호포병원이 생기기 전에 저희도 이제 목적은 미국의 그 IOP를 이제 그거를 저희도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생겼을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코다가 생긴 경우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 따라서 코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제 병원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곤역이 돼 있고 그러면은 그 곤역에서 가까운 데에 그 병원을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실제로 저희 코다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장기를 구축할 수 있고 이제 그 관리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미국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환자의 그 구독 그러니까 장기율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네, 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DCD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걸 이제 한 건을 성공을 했을 때 수혜를 해가신 병원의 선생님들도 이게 합법이냐 불법인 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코노스의 승인도 받았고 코다와도 이제 논의가 되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뇌사 조사 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1차 뇌사 조사가 끝나서 수혜자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뇌사 판정이 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이제 연명으로 중단을 하고 그 선정된 수혜자들의 이제 기관에서 이제 장기를 구득해 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법에 위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센터에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많이 기증자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연명으로 중단 후에 장기 기증을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에 저희가 나갈 스텝은 이제 1차 뇌사 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즉 이렇게 뇌사 추정자가 아니었던 환자더라도 연명으로 중단을 하시는데 동의를 하셨고, 근데 그분들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진정한 의미의 카테고리 3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DCD도 새로운 형태의 그 오간 도네이션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한 거고 파퓰러가 한 거고 단지 우리가 익숙하게 안 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픈 마인드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 제일 다들 바쁘신 시간인데 오후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딱 40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기이중 활성화를 위한 제도역을 위해서 2부 신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신 손문준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영민 팀장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이영주 교수님하고 하이선 코디네이터 패널 두 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부 행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챌린지 2021 온라인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문조사가 가능합니다. QR코드 혹은 Q&A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화면의 안내대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